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잊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던 문재인은 가장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문재인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29일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그는 고양시 퀸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라는 데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 여당의 정책을 맹비난한 것입니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다. 글쎄요, 문재인이 이 메가시티 공부를 좀 했을까요? 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이 과밀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1월 19일 노무현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당시 대전의 행사 이름은요,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는가 하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워낙 유명한 말 때문입니다. 그 행사에서 노무현은 이른바 행정수도 천도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도론, 서울을 옮기는 그 일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틀을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 지배 세력의 교체를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야당은 역사 속의 궁예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왕조시대에 살고 있느냐고 맹공했습니다. 저 역시 중앙일보에 인쇄했던 시대 읽기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지배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식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하니 저는 이 나라 좌파의 집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문재인은 영상 축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이 됐고 역사적 업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업적이 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아직도 노무현의 균형발전을 성공한 정책으로 믿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메가시티 정책이 국가균형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다시 퇴행시키며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처질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메가시티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정책입니까? 문재인은 지난 1월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누가 그러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죠. 그리고 9년 뒤에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좌파 정부 10년을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권력을 가졌을 때 편 가르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무려 10년 동안 편 가르기를 한 사람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 철저히 편을 갈았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서민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문재인이 국민 경제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은 사실 잊힐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적폐청산은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요즘 제3지대에 속한 이들도 표정이 다 달라 보입니다. 이낙연과 그리고 원칙과 상식 3인방은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보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쪽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JTBC는 이준석의 실패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믿었던 유승민이 안 오고 지지율은 정체, 브레이크 걸린 이준석 신당. 모시고 싶은 유승민은 오지 않고 작년 12월 27일 띄웠던 개혁신당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그저 그런 신생정당으로 대중의 관심은 식어가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기사는 유승민이 국민의힘에 잔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개혁신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지율이 6, 7% 박스권인데다가 최근 내놓은 공약들이 남녀 그리고 세대별로 갈라치기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이념적으로 큰 줄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큰 정강들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니 여성들이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되려면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이상한 개별 정책을 무슨 대단한 공약처럼 내놓고 있으니 스스로 휘하에 나섰다고 할까요? 좀 우스운 정당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경찰 간부의 주류인 경찰대 출신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되려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준석은 여러 차례 자신의 정치적 대부인 유승민에게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1월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유 전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을 유승민이 잘 놓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때가 되면 오십시오. 이런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지난 25일에는 라디오에 나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딱 한 번 정도 연락드리겠다. 하지만 그 사흘 뒤에 유승민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다. JTBC는 유승민이 국민의힘 잔류를 두고 당내 기반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임에도 잔류를 선택한 것은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여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틀어버리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에 잔류를 하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은 회색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승민이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을 주목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희숙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유승민이 그 말은 당에서 알아서 하라. 공천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공천을 해주면 받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이 유승민 역할론을 묻자 선을 쫙 그었습니다. 이미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큰 역할을 했다.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이 수도권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것은 아주 희박합니다. 어쨌든 유승민이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제3지대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실제 지난 한 달여간 개혁신당 지지율은 5%에서 7%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제3지대 신당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지지율 10%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5%에서 7%대, 다른 여론조사에 가끔 8%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언저리에 머물면서 그나마도 역선택이 끼어있다는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서는 유승민이 합류하지 않은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유승민이 합류했다면 개혁신당 지지율 10% 돌파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입니다. 게다가 개혁신당이 내놓은 정책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논란을 키웠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조건부 의무복무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전과 메시지 없이 비례대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포지셔닝이라며 맹폭했습니다. 남녀 젠더 논쟁을 벌여서 남성의 표를 흡수하겠다, 그런 주장입니다. 정의당의 비판도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로 덩치를 키운 정치인 이준석의 미천이 드러났다. 이 말은 별다른 정치적 식견도 없이 이준석이 핵심 지지층인 2030 남성만을 노리고 논란이 큰 충격요법 같은 정책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연대 대상인 새로운 선택 금태섭도 30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개혁신당과 엇박자를 놨습니다. 공무원 지원 시에 여성 의무 복무 등은 분명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비판할 지점이 있다. 자, 다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피습에 이어 배인진 의원 피습 사건이 터지자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지금 무차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수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특히 4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면서 유튜브와 SNS 등에는 정치인을 흉기로 공격하겠다거나 혹은 당사 등을 폭파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경찰은 이런 정치 테러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난이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재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60대 남성을 검거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재명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고 이를 본 다른 사람이 이를 위해 신고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20대 남성이 한 정치 유튜버 방송에서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장난이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야당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정치인 테러 예고글은 범죄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정치인 대상 테러 예고글 최소 6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중에 4명을 검거한 상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정치인은 이재명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민주당이 1건, 그리고 한동훈이 1건이었습니다. 이런 테러글이 번진 계기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은 지난 25일 배인진 피습이 기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 신고가 잇따르면서 테러 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한 수사관계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글 관련 여러 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인공입니다. 임종석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조국과 함께 검찰이 재수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석은 윤석열 정부를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임종석은 이미 4월 총선에서 서울 중승동갑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방탄조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틀 전 이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낳은 새로운 뉴스타 윤희숙이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졸지에
중승동갑은 서울시민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맞대결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경제 악화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임종석이 경제 지식이 아직도 부족해 보이고 또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닐까 보여질 정도입니다. 30일 한동훈은 윤희숙을 소개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 라고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경제 전문가고 한 사람은 그냥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 질문은 그 대답이 너무 뻔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임종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한동훈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 망친 윤석열 정권이 실정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저도 이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를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4%를 주저앉은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다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석은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괜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2년 연속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1991년 한중 수교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글쎄요. 그 뒤에 임종석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다.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은 윤석열 정권이다. 솔직히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저는 수긍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에 윤희숙 전 의원이 곧장 대답을 했습니다. 윤희숙은 역시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되레 마음이 짠해진다고 썼습니다. 임종석은 경제를 입에 올릴 기본 지식이 없다는 게 뽀록날 뿐이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이 다음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윤희숙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추궁했는데 희한한 일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년 숫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3분기까지의 결과만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4분기 추정치를 더하면 더 증가했을 것이다. 윤희숙은 친절하게 2021년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에 밀려버렸죠. 달러 기준 소득이 줄어든 것은 환율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윤희숙이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도 줄었다. 그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줄었죠. 환율 때문에 달러 소득이 줄었다고 경제가 실패했다는 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건 사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실질 소득이 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은 게다가 달러 강세가 윤석열 정부 탓인가 차라리 기후변화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시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 성장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작년에는 대외 환경이 나빠 주요국 경제가 모두 어렵기 때문이다. 솔직히 어느 경제 전문가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 경제와 대만 경제, 그건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이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이긴다면 한국은 앞으로 줄기차게 뻗어나갈 것이고 만약에 패배한다면 한국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 성장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윤희숙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이 악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해서 그간 구조 계획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애초 이 정도 식견을 가진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를 꿰찬 것 자체가 586 완장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자,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도 계양을 지역에서 당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겠죠.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0일 당대표도 경선할 예정이다. 단수 공천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당대표라고 단수 공천을 하면 공정하다고 여기지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도 특별 대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 공관위는 왜 이런 눈 감고 아웅하는 짓을 할까요? 어떻든 이재명은 계양을 재출마를 확정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계양을 재출마 여부를 기자들이 묻자, 그러니까 그 직전에 원희룡이 출마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재명이 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의문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출마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계양을에 이재명 외에도 박영우 전 계양구청장, 박승민 전 인천시 의원 등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에 나서면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론조사나 공천심사 결과 특정 후보자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월등하면 단수 공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총선에 출마한 당대표는 대부분 비례대표 순번을 받거나 전략 공천을 받아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경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경선에서 떨어질 일은 없으니 당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여러 차례 얘기했던 만큼 단수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 대한 결과 통보도 이번 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하위 10%는 30%를 감산을 해버리고 그리고 하위 20%는 20%를 감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죠. 당내에서는 이미 여러 버전의 컷오프 명단이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30일 공관위 도덕성 검증 소위가 현역 1명이 포함된 6명의 공천 신청자를 공천 부적질 의견으로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공천 피바람설이라는 섬뜩한 용어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당 중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공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추가로 탈당해 제3지대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민주당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공천을 주지 않는다고 탈당하는 게 아니라 당이 사당화되었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것일 겁니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자 말 싸움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